안녕하십니까. 석강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또 한 번 놀라운 기록을 써냈습니다.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692.64로 마감했는데요. 상승폭이 1.47%에 달하면서 4,7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주춤한 가운데서도 시장이 강세를 이어갔다는 건데요. 2차 전지와 철강, 방산주가 주도주 자리를 교체하며 랠리를 지속시켰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정말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더 주목할 점은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계속 바뀌면서도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히 현대차가 10.63%나 급등했고 포스코홀딩스는 13.89%, 하나시스템은 14.16%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마이너스 0.86%, 마이너스 1.47% 하락했는데도 지수는 힘차게 올랐죠. 오늘 방송에서는 이 주도주 교체 현상의 의미 그리고 4,700선 돌파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692.64로 전일 대비 68.4포인트, 1.4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 4,7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박 교수님, 8거래일 연속 상승이면 정말 드문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8거래일 이상 연속 상승하는 경우는 연간 한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기간 동안 누적 상승률이 약 6%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4,400선에서 출발해서 불과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4,700선까지 왔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조정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구조적인 매수세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자금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약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둘째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의 리밸런싱 매수입니다. 연초 포트폴리오 재조정 시즌이거든요. 셋째는 개인 투자자들인데 흥미롭게도 개인들은 최근 파킹형 ETF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듯이 코스피 너무 무섭게 오르네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고점 부담을 느끼면서도 현금으로만 있기는 아깝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파킹형 ETF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땠습니까? 948.98로 마이너스 0.09% 소폭 하락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 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자금이 대형주, 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전통 산업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스닥의 주력인 바이오와 중소형 기술주들은 여전히 실적 가시성 부족으로 관망세가 강합니다. 다만 2차 전지 관련 중소형주 일부는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13만 7,600원으로 마이너스 0.86%, SK하이닉스는 73만 8천원으로 마이너스 1.47% 하락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 솔루션은 39만 4천원으로 플러스 3.96%, 현대차는 40만 6천원으로 플러스 10.63%나 급등했고요. 이 격차가 무려 12%포인트가 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과거처럼 모든 종목이 동반 상승하는 게 아니라 자금이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최근 한 달간 이미 상당히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11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약 20%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단기 과열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2차 전지와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고 최근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면서 자금이 몰린 겁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주도한 섹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자동차 섹터인데요. 현대차가 10.63% 급등하며 40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재료가 있었습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건 피지컬 AI 관련 리포트입니다. 증권가에서 현대차를 피지컬 AI의 핵심 수혜주로 지목하면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건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인데 자율주행과 로봇공학이 핵심이거든요.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로 로봇 분야에서도 선두주자입니다. 왜 같은 날 나온 리포트인데 삼성전기는 반응이 엇갈렸다는 뉴스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삼성전기도 플러스 3.58% 올랐지만 현대차만큼은 아니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전기는 피지컬 AI의 부품 공급사 포지션인 반면 현대차는 최종 제품을 만드는 완성차 업체거든요. 시장은 항상 밸류체인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에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줍니다. 더구나 현대차는 최근 북미 판매 호조, 전기차 라인업 강화 등 펀더멘털 개선 스토리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도 강세였습니다. LG의 너지 솔루션이 3.96%, 삼성 SDI가 7.91% 상승했는데요. 뉴스 제목이 악재 터널 지났나? 라고 나올 정도입니다. 2차 전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재고 증가 등 악재가 계속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북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예상보다 우호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 배터리 3사의 기술 격차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에서 한국 제품이 우위에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철강주도 강세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13.89%나 급등하며 35만 2,500원을 기록했는데요. 철강주 상승은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입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철강 수요의 최대 소비처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다른 하나는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순자 3비율이 0.6배 수준인데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4%대로 높고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가치주에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입니다. 방산주도 빼놓을 수 없죠. 하나시스템이 14.16% 급등하며 88,700원을 기록했습니다. 방산주는 구조적 상승 테마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입증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큽니다. 한화 시스템은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분야에서 강점이 있고 최근 중동과 유럽으로 수출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산주는 경기 방어적 성격이 있어서 시장이 고점 우려를 느낄 때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하락했는데 이게 단순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뭔가 펀더멘털 변화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단기 차익 실현으로 봐야 합니다.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HBM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DDR5 가격도 안정적입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SK하이닉스만 봐도 지난 3개월간 약 40% 상승했거든요. 기술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고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뉴스 중에 반도체 관련주 투자 성과 내려면 소부장 종목 비중 늘려라는 제목도 있던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반도체 밸류체인을 보면 완성품 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수많은 중견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들 기업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지만 실적 성장률은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세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나 특수 화학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을 함께 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474.54원으로 플러스 1.33% 상승했습니다. 147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환율 상승은 양날의 검입니다.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입 원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가 생기거든요. 현재 1470원대는 역사적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극단적으로 높은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변동성입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이면 시장 불안이 커지는데 최근 일주일간 등락폭이 약 20원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럼 현재 환율 수준에서 수혜를 보는 업종은 어디입니까? 자동차와 조선이 대표적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급등한 것도 환율 상승에 일부 기여했습니다. 현대차는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거든요. 환율이 10원 오르면 영업이익이 약 2천억 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는 달러로 받고 비용은 원화로 지급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됩니다. 반면 항공과 정유는 원유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19%로 0.38% 상승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미국 금리 상승은 신중하게 봐야 할 지표입니다. 4.19%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미국 증시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WTI가 59.85달러로 0.59% 소폭 상승했네요. 유가는 50달러대 후반에서 60달러 초반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한국 경제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높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고 너무 낮으면 글로벌 경기 둔화 신호거든요. 현재는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유가 변동성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미국 증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6,977.27로 0.16%, 나스닥이 23,733.9로 0.26%, 다우가 49,590.2로 0.17%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보합권이네요. 맞습니다. 미국 시장은 현재 관망 모드입니다. 최근 몇 주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단기 과열 우려가 있었거든요. 투자자들이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비자물가 지수와 생산자물가 지수가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하는 신호가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목이 매일 기록 경신, 꿈의 5,000포인트까지 불과 300포인트라고 나왔던데요. S&P 500 지수가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977포인트니까 5,000포인트까지는 약 4% 정도만 더 오르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S&P 500이 1,000포인트 단위를 돌파할 때마다 시장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5,000포인트 돌파도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게 오르면 조정 위험이 커지고 적절한 속도로 오르면 지속 가능한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가 184.94달러로 0.04%, 애플이 260.25달러로 0.34%, 테슬라가 448.96달러로 0.89% 상승했습니다. TSMC가 331.77달러로 2.52% 올라서 눈에 띄네요. TSMC의 강세가 흥미롭습니다. 최근 3나노 공정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특히 최첨단 공정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AMD 등 주요 고객사들의 칩을 모두 TSMC가 생산하거든요. TSMC 주가가 오르는 건 반도체 업황 전반이 좋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보합권이었는데 이게 좀 의외입니다. 최근 계속 강세였잖아요. 엔비디아도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지난 3개월간 약 30% 상승했거든요. 다만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합니다. 차세대 GPU인 블랙웰 칩의 수요가 폭발적이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고객사들은 내년 물량까지 선주문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가 15.1위로 4.35% 상승했습니다. 이게 불안 신호는 아닙니까? 빅스 15 수준은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4.35%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안정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통상 빅스가 20을 넘어가면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30을 넘으면 공포 국면으로 봅니다. 현재는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빅스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일해져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오면 반응이 과도할 수 있거든요. 이제 오늘 나온 주요 이슈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파킹형 ETF 열풍입니다. 코스피 너무 무섭게 오르네 라는 반응과 함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는데요. 이건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파킹형 ETF라는 건 단기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주식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고 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을 주는 일종의 대기자금 운용 수단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파킹형 ETF로 약 5천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 사기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빠지기는 아깝다는 심리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장에는 부정적인 신호 아닙니까? 투자자들이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모두가 무조건 사들이는 광기 국면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킹형 ETF에 자금을 넣어두고 조정이 오면 매수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이런 대기 자금이 많다는 건 조정 시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IPO 시장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미확약 물량 삼성증권만 외국인에게 더 배정 역차별 논란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건 공모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IPO를 할 때 주관사들이 물량을 배정하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인 반면 외국인 기관에게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미확약 물량, 즉 기관이 청약하지 않은 물량을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했다는 겁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외국인 기관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고 이들이 큰 손이기 때문에 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금융당국이 공모주 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공모주 투자 시 당첨 확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오히려 상장 후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스펙 관련 뉴스도 있습니다. 실패해도 증권사는 남는 장사, 좀비 스펙 난립이라는 제목인데요. 스펙 시장의 어두운 면입니다. 스펙이라는 건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데 이론적으로는 좋은 비상장 기업을 발굴해서 상장시키는 긍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간 증권사들이 스펙을 만들 때 수수료를 받고 합병이 성사되든 안 되든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반면 투자자들은 합병이 실패하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최근 스펙 중 상당수가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고 청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좀비 스펙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펙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스펙 투자는 상당히 고위험 투자입니다. 합병 대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떤 기업과 합병할지 모르거든요. 일종의 블라인드 투자입니다. 더구나 합병 후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스펙보다는 이미 상장되어 있고 실적이 검증된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꼭 스펙에 투자하고 싶다면 주관사의 평판, 스폰서의 이력, 목표 산업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TF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테마형 ETF의 배심, 절반이 지수 상승률의 미달이라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테마형 ETF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2차 전지, 로봇 등 각종 테마별로 만들어졌죠. 투자자들은 이런 테마가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투자하는데 문제는 실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분석 결과 테마형 ETF의 절반 이상이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유망 테마에 투자하는데 오히려 수익률이 낮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테마가 유망하다고 해서 그 테마에 속한 모든 기업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테마 ETF에는 실제로 인공지능 사업 비중이 낮은 기업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테마가 이미 과열된 상태에서 ETF가 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상품이 나오면 이미 고점인 경우가 많거든요. 셋째, 운용 보수가 일반 인덱스 ETF보다 높습니다. 연간 0.5% 차이도 장기적으로는 큰 격차를 만듭니다. 그럼 테마형 ETF는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신중해야 합니다. 테마형 ETF에 투자하려면 첫째, 그 테마가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단기 유행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둘째, ETF에 포함된 종목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제 내용물은 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배정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1억 넣었더니 4억 6천만 원 됐다. 1년 동안 주가 360% 폭등한 SK스퀘어라는 뉴스인데요. SK스퀘어는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42만 6,500원입니다. 약 4배가 오른 겁니다. SK스퀘어는 SK그룹의 투자 지주회사로 SK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 붐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만 보고 따라하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생존자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뉴스에 나오지 손실을 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SK스퀘어에 1억을 넣어서 4억을 만든 사람도 있지만 고점에 샀다가 반토막 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남의 성공 스토리에 현혹되어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금 투자 관련 뉴스도 있습니다. 1억이 3억 됐다. 금 대신 투자했더니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데요. 금은 최근 1년간 약 30% 상승했습니다. 온스당 4,588.7달러로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습니다. 금이 오른 이유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달러 약세 가능성,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증가 등입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 다변화 차원에서 금을 대량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데 불확실성이 높을 때 선호됩니다. 지금이라도 금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금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면 위험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금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상당히 올랐고 금은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금 가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개장 시간 연장 관련 뉴스도 나왔습니다. 오전 7시부터 강제기상 거래소 13시간 개장 소식에 개미들 볼멘 소리라는데요. 한국거래소가 개장 시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데 이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자는 겁니다. 취지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 시장과의 시차를 줄이자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직장인들은 출근 전에 거래해야 하고 장이 끝나는 시간도 늦어져서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증권사들도 인력 운영 문제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시스템 개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는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단계적으로 개장 시간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종가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나중에 개장 시간을 앞당기는 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1,1939.96달러로 0.82% 상승했습니다. 9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최근 9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는 재상승을 준비하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에만 약 10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안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반감기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반감기 후 1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헤지펀드, 연기금,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규제입니다.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 같은 사건입니다. 과거 FTX 사태처럼 대형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면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전체 자산의 소액만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을 주목해야 합니까? 이번 주는 경제 지표 발표가 집중되는 주입니다. 목요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시장 예상은 전년 대비 2.7%인데 만약 이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또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금융주 실적이 좋으면 시장 전체에 긍정적입니다. 국내에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수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총재의 발언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기업들의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주목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는 신중한 낙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이 고점권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비중 조절입니다. 만약 주식 비중이 80% 이상이라면 일부 차익 실현에서 7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좋습니다. 둘째, 섹터 다변화입니다. 반도체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2차 전지, 자동차, 방산 등으로 분산하세요. 셋째, 배당주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해질 때 배당주는 방어력이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단기 매매는 지금 같은 시기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 단기 매매를 한다면 손절매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매수가 대비 3% 하락하면 무조건 손절하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신용이나 미수를 이용한 투자는 수익을 키우기도 하지만 손실도 키웁니다. 지금처럼 고점권에서는 현물 투자만 하는 게 안전합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와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조적 성장 테마에 속한 기업들은 주목할 만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분야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기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3년 이상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다만 기업의 펀더멘털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경영진에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손절해야 합니다. 현금 보유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정합니까? 이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현금 비중을 20% 정도,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40% 정도가 적정합니다. 현재처럼 시장이 고점권에 있을 때는 평소보다 현금 비중을 10%포인트 정도 높이는 게 좋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조정이 왔을 때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옵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 원하는 자산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700선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놀라운 상승세이지만 동시에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오를 때는 반드시 조정이 뒤따랐습니다. 다만 조정이 곧 하락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조정을 거쳐 더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욕심을 버리세요. 모든 상승을 다 가져가려고 하면 결국 큰 손실을 봅니다. 둘째, 원칙을 지키세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있다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흔들리지 마세요. 셋째, 공부를 계속하세요. 시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성공 방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은 주도주 교체 현상 속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가 주춤한 가운데 2차 전지, 자동차, 철강, 방산이 시장을 이끌었고, 이는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고정권에서는 항상 경계가 필요합니다. 파킹형 ETF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도 투자자들이 신중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내일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 비하지 마시고 중장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